게임과 NFT, 이상과 현실 그 언저리에서라는 의미심장한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넥슨 코리아 소속 개발자 류기혁입니다. NFT와 게임 접목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고요. 발표를 듣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저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 볼게요. 저의 커리어는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시작은 게임 개발자로 야구와 다양한 시뮬레이션 게임 개발을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2017년도부터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생겨 대학원을 다니면서 다양한 대외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넥슨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개발하는 서비스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NFT, P2E 게임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유튜브 혹은 기사로 접해본 새로운 재테크 수단이나 위험한 코인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블록체인을 이용한 서비스를 보면 단순히 코인을 지급해주는 코인 게임이 아니라 기존 서비스들에게 하나의 경고 메시지를 준다고 생각해요. 야, 너희 그렇게 신뢰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넘기면 나중에 서서히 사라지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요. P2E 게임은 단순히 유저들의 캐시아웃을 도와주는 금융 시스템이 아닌데 지금 시장은 무언가 본질을 잊은 채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 오늘 이 본질에 대하여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발표로 게임 업계분들은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유저분들에게는 기존 게임과 달리 블록체인 게임에서는 어떤 가치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지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예정이에요. 먼저 작년과 올해 굉장히 핫한 키워드였고 게임 시장에 새로운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P2E 게임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고 P2E 게임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인 블록체인, 그리고 NFT, 마지막으로는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가치인 트러스트 리스 시스템에 대하여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꿈꾸는 이상적인 블록체인 게임의 모습과 현실에서 오는 충돌을 각 케이스별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상과 현실 그 언저리에서 P2E 게임이 아닌 블록체인 게임으로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는 방식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이미 블록체인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3장으로 바로 넘어가시면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현재 다양한 게임사들이 진출하고 있는 P2E 게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크고 작은 국내 게임 업체들이 블록체인 시장 진출을 선언했어요. 2021년뿐만 아니라 2017년에도 블록체인 시장은 크게 주목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와는 다르게 기업들은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P2E 게임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인 P2E 게임으로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특징으로는 게임을 플레이하고 NFT나 게임 재화를 얻어서 이를 현금화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런 P2E 게임을 Play to Earn, Play to Enjoy, Play to Own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블록체인 게임을 의미합니다. 블록체인 게임의 대표적인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게임 재화를 토큰 형태로 유저에게 지급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게임 재화는 단순히 DB에 기록되는 숫자가 아니라 이더리움에서 정의한 ERC20 표준을 따랐기 때문에 블록체인상에서 다른 토큰들과 상호 교환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게임 아이템을 토큰 형태로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흔히 들어본 NFT입니다. 이 또한 ERC721, ERC115라는 이더리움에서 정의한 표준을 따랐기 때문에 블록체인상에서 다른 토큰들과 상호 교환이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유저가 A게임의 재화를 B게임의 재화로 교환하기 위해서 A게임의 재화를 판매한 후에 B게임의 재화를 구입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총 2번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 속에서 정책에 따라 수수료도 지불돼야 됩니다. 또 지정가 판매 방식으로 돈이 조금 부족하거나 남는 상황도 발생하게 되고요.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유저가 A게임의 재화를 B게임의 재화로 교환하기 위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시스템을 이용하면 단 한 번의 교환만 거치면 됩니다. 또 현재는 오토마켓 메이커 AMM 시스템을 활용하여 잔액을 남기지 않고 모든 재화를 한 번에 교환할 수 있죠. 두 번째 특징이었던 게임 아이템의 NFT와는 어떨까요? 기존 시스템에서는 게임 아이템의 데이터가 게임사의 서버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죠.
게임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 서버는 게임사 단독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서비스 종료 여부에 따라 유저의 아이템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저장 방식은 기존 시스템과 굉장히 유사하지만 이 데이터의 소유권을 관리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게임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 시스템에 따라 많은 검증자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게임사의 상황에 따라 아이템이 사라지는 문제를 겪지 않아도 돼요. 물론 아이템이 사라지느냐의 문제와 아이템이 사용될 수 있느냐의 문제는 조금 다른 문제지만요.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분명 2017년에도 가상화폐라는 키워드로 블록체인이 굉장히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가치는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뭐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2017년과 2021년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인 디파이의 등장과 예치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유저들이 단순히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투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직접 자신의 자산을 블록체인 지갑에 전송하여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의 자산을 예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유저들이 자신의 지갑을 별도로 생성하지 않고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암호화 자산을 보관했었는데요. 이때 유저가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거래소에 현금을 입금하고 암호화 자산을 구매해야 했고요. 두 번째로는 거래소에 있는 암호화 자산을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전송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야만 유저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현재는 많은 유저들이 자신의 자산을 중앙화된 서비스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탈중앙화 서비스 혹은 자신의 지갑에 보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2017년과 2021년에서 대표적인 차이점 중 하나예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블록체인 확정성 솔루션이 등장했다는 점이 있는데요. 2017년 12월 크립토키티라는 NFT 수집 게임이 출시되었는데 크립토키티는 그림과 같이 이제 두 마리의 고양이로 새로운 고양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수집 게임이에요. 왼쪽의 그래프와 같이 크립토키티가 출시된 12월부터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펜딩 트랜잭션, 즉 블록체인에 기록되기 위해서 대기하는 트랜잭션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되기 시작했는데요. 크립토키티는 아직 블록체인은 서비스를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블록체인의 한계를 증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컨셉으로 이더리움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트랜잭션들을 처리해주는 솔루션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을 레이어 2 솔루션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2017년과 2021년에서의 대표적인 차이점 중 두 번째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2017년과 2021년의 차이점은 디파이 서비스의 등장으로 유저들이 자신의 자산을 직접 블록체인상에서 보관한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확정성 솔루션들로 블록체인의 성능이 향상된 점이 있고 이런 이유로 다양한 기업들이 블록체인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P2E 게임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블록체인 도입을 선언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NFT,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트러스트 리스 시스템에 대하여 말씀드려 볼게요.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논문에 기록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탄생 그 자체가 블록체인 탄생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사토시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가 비트코인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 문제는 순수한 P2P 온라인 결제를 실현한다인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을 간단한 예시로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P2P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먼저 물건을 전송할지에 대하여 순서를 정해야 할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물건이 교환된다면 좋겠지만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악한 사람이 있다면 해당 거래는 이루어질 수 없고 피해자가 생기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온라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전 페이지에서 보았던 예시처럼 개인 간 거래는 신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온라인 거래는 항상 제3의 신뢰자를 통하여 진행하게 되었고요. 제3의 신뢰자는 신뢰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거래자들에게 신뢰의 비용, 즉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되는 형태입니다. 사토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블록체인이라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모두가 장부의 내역을 직접 기록하고 직접 판단하여 제3의 신뢰자를 없애겠다는 것이었죠.
이런 시스템으로 절약되는 신뢰 비용을 다시 네트워크 참여자들에게 보상이라는 형태로 나누어 주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블록체인이 현재까지도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Non-Fungible 토큰,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혹시 통화와 미술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실까요? 통화의 경우 동일한 금액을 가지고 교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 가능한 속성을 지니고 있고, 미술품의 경우 각각의 속성이 달라서 서로 교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체 불가능한 속성을 가지고 있죠. NFT는 정말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PFP NFT라고 불리는 프로필 픽처 NFT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신 NFT의 형태일 거예요. 이름과 같이 프로필로 NFT를 활용하고 강력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게 주된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채권 NFT가 있는데요. 디파이 서비스를 통하여 유저가 자산을 예치하면 그에 따른 증표로 NFT가 발급되게 돼요. 해당 NFT는 당연히 거래가 가능하고, 거래가 되었다면 변경된 소유자가 해당 자산을 다시 출금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게임에 관련된 NFT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NFT 형태들을 설명드렸는데요. 그 외에 개발 코드를 함수 단위로 판매하거나 자신의 셀카를 NFT 형태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NFT의 형태가 존재합니다. 다음으로는 블록체인에서 이야기하는 트러스트 리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 이런 신뢰에 관련된 문제가 블록체인 시스템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존 중앙화된 시스템에서 신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었어요. 대표적으로 확률과 같은 문제들이 이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확률표나 코드가 공개되어도 실제로 동작하는 시스템이 유저에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신뢰의 문제가 쉽게 발생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한번 무너진 신뢰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여도 기존 중앙화된 시스템의 한계로 완벽하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즉, 서비스 제공자나 유저나 이런 신뢰의 문제 때문에 의미 없는 신뢰 비용을 소비하게 되는 거죠. 반면 블록체인에서는 합의 알고리즘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더리움 기준으로 수만 개의 노드가 코드 실행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코드 실행의 결과가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모두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더 이상 서비스 제공자와 유저는 신뢰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블록체인에서 NFT가 동작할 수 있고 유저에게 새로운 보상을 줄 수 있게 된 건 이런 신뢰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P2E 게임, 그리고 간단히 블록체인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제 발표 제목과 연관된 블록체인 게임의 이상과 현실에 대하여 하나씩 짚어가면서 발표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게임의 이상적인 모습, 첫 번째로 게임 간 아이템 공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아마 주변에 블록체인을 조금이라도 알고 계신 분들에게 블록체인 게임의 장점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듣게 되는 대표적인 대답 중에 하나일 거예요. 혹시 애니메이션 중에 소드 아트 온라인을 아실까요? 이 애니메이션에서는 시즌별로 새로운 게임이 등장하게 되는데, 주인공 키리토는 첫 번째 게임에서 획득한 아이템과 능력치를 비슷하게 가지고 다른 게임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뭔가 굉장히 이상적이죠. 블록체인에서도 기술적으로 이런 구현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것이 왜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넥슨이 운영하는 서버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 서버에서는 여러 캐릭터들에게 어떤 아이템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유저의 데이터의 모든 것이 넥슨이 운영하는 서버에 기록되게 됩니다. 주식회사 류기역은 넥슨 게임의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마케팅 목적으로 해당 게임을 즐긴 유저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아이템을 나누어 주고 싶어졌습니다. 주식회사 류기역이 넥슨에게 유저의 아이템 정보를 요청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예상하시듯 넥슨은 당연히 거절하게 될 거예요. 이런 정보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되어도 기존에 플레이했던 게임의 노력과 비례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달성하는 식의 이벤트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이상적인 블록체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블록체인에서도 기존과 비슷한 구조로 유저의 아이템이 저장되게 되는데, 다른 점은 넥슨이 운영하는 서버가 아닌 많은 참여자들이 운영하는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블록체인에 데이터가 기록되게 되면 기존 시스템과 다르게 주식회사 류기역 게임은 유저 정보를 조회하는데 별도의 제한이 없게 될 거예요. 이런 이유로 소유권이 유저에게 이전되었다라는 표현도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서비스 제공자, 유저 모두 새로운 형태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신규 게임은 큰 마케팅 없이 기존 타 게임의 유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기존 넥슨 게임의 유저는 새로운 방식으로 넥슨 게임에 소비한 돈과 시간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런 시스템은 블록체인을 사용하여 아이템의 생성과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정을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기 때문이고, 블록체인의 데이터는 공개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이런 이상적인 것을 실행시키기에는 장벽들이 꽤나 존재합니다. 방금 전에 아이템의 생성과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과정을 블록체인에 기록한다고 했었는데요. 이 기록의 주체는 회사가 아니라 유저예요. 여기서 엄청나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넥슨의 서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운영하는 서버가 블록체인이기 때문에 기존의 넥슨이 부담하는 서버 비용을 유저는 가스비라는 형태로 블록체인에 지불해야 해요. 또 블록체인에 기록하기 위해선 유저마다 저장하고 있어야 하는 64자리의 개인키가 필요한데, 이를 유저가 직접 관리해야 됩니다. 여기서 사실 해킹 사건도 굉장히 자주 일어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템 저작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거예요. 기록 수수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해당 기준은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았는데요. 아이템 생성에는 대략 56,000원, 전송에는 대략 28,000원, 거래에는 약 7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돼요. 아이템의 공유, 또 신뢰의 가치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과연 유저는 이만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그 가치를 지키고 싶을까요? 현실적으로 이 비용을 줄이지 않는 한 서비스는 인정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는 블록체인의 정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유저는 개인키를 직접 관리해야 하는데요. 이 64자리의 16진수가 개인키예요. 유저는 각 기록, 즉 계약서마다 저 개인키를 활용해서 자신이 승인했다는 서명을 진행해야 됩니다. 아이템의 변형이나 전송에 있어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게임 도중 유저는 지속적으로 서명을 진행해야 해요. 물론 이런 서명을 자동화하는 방법도 있겠죠. 저 64자리의 코드를 클라이언트에 넣어놓고 자동으로 서명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자신의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를 이용하는 유저들도 있을 것이고, 매번 로그인을 진행할 때마다 저 길고 긴 개인키를 외워서 로그인하기도 곤란할 테고요. 이 문제는 UX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아이템의 저작권 문제는 어떨까요? 보시는 표는 PFP NFT, 즉 프로필 픽처 NFT의 리스트들인데요. 물론 시장에서 저작권을 소유자에게 모두 위임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 상위권에 등재된 프로젝트들 중 다수가 저작권 활용에 제한을 걸고 있어요. 간단한 예시를 살펴볼까요? 해당 이미지는 저의 NFT인 오리 친구인데요. 특정 프로젝트에서 이 오리 프로젝트와 콜라보를 진행하여 저에게 새로운 오리 NFT를 발행해 주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물론 제가 원본 오리를 계속 소유하고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제가 원본 오리를 팔아버려 주인이 달라지게 된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될 거예요. 보유한 NFT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죠. 단순한 방식으로 넥슨 게임의 유저에게 특정 아이템을 에어드랍하거나 게임 재화를 에어드랍하는 등의 시스템은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데, 사용하던 아이템을 그대로 다른 게임에서 쓰는 이상적인 게임 아이템 공유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의 투명성이 있는데요. 그림처럼 강화 요청이 진행되고 80%의 확률로 성공, 20%의 확률로 실패가 되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최근에는 많은 게임사들이 이렇듯 확률 공개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유저의 불신은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결국 확률표가 제대로 적용이 되었는지, 그리고 게임 서버에서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 돌아가는지 유저는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일 거예요. 그럼 이 구조는 어떨까요?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는 블록체인에 한번 기록하게 되면 수정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수정을 한다고 해도 기록에 남게 되니까 유저들이 이것을 직접 확인하고 감시할 수 있겠죠. 단순히 확률표 공개뿐만 아니라 동작하는 과정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신뢰의 문제가 사라지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서비스 제공자와 유저 간에 의심하는 듯 의심하지 않는 눈치 싸움을 종결할 수 있겠죠. 근데 아쉽게도 이 또한 만만치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에 NFT 구조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 친구는 아까 한번 소개시켜드린 저의 오리 NFT인데요. 저는 브라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NFT 중에서 3607번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류기억은 3607번을 소유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겠죠. 그리고 3607번에 대하여 아이템 정보를 블록체인에 조회해보면 다음과 같은 URL이 하나 덩그러니 나오는데, 저희가 상상했던 NFT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요? 뭔가 이미지나 멋진 속성이 나타나야 하는데 블록체인에서는 URL만 덩그러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저에 해당 URL을 입력하면 사진과 같은 제이슨 파일 형식이 나오게 돼요. 해당 NFT의 설명과 이미지 주소, 속성 등이 정의되어 있죠. NFT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는 블록체인에서 URL을 얻어오고 URL의 제이슨 파일에서 이미지 경로를 획득한 후에 이미지 출력을 시켜주고 있는 구조예요. 해당 URL이 훼손된다면 전 평생 저의 귀여운 오리의 본 모습을 볼 수 없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물론 이 또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하나의 검 아이템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이 검에는 여러 가지의 속성이 정의되어 있고 이미지도 함께 포함되어 있죠. 게임 아이템의 이미지는 실제로 이보다 더 큰 용량이겠지만 정말 가벼운 79KB의 이미지와 50개의 다양한 아이템 속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블록체인은 일정 주기마다 블록이 생성되고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더리움 기준으로 블록 생성 주기는 약 15초, 블록당 사용할 수 있는 가스는 3천만이에요. 다시 이전의 아이템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더리움의 데이터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79KB의 이미지는 약 570만 가스, 50개의 다양한 아이템 속성은 약 45만 가스가 소모되게 됩니다. 해당 아이템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데에는 대략 600만 가스가 소모되게 될 거예요. 블록은 15초마다 생성이 되니 3초에 약 1개의 아이템을 생성할 수 있겠네요. 물론 해당 블록체인에서 아이템 생성만 진행하지는 않을 테니 실제로는 3초가 아니라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거예요. 아까 간단하게 특정 행위당 발생하는 가스 비용을 원화로 계산했었죠. 그럼 이 기록은 얼마가 될까요? 약 168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로 NFT는 실제 데이터를 모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리키는 URL 정도만 블록체인에 기록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한 가지 용어를 더 설명드려 볼게요. 온체인과 오프체인이라는 용어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온체인은 블록체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를 말해요. 코인 전송이나 블록체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트랜잭션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되겠죠. 오프체인은 블록체인 세상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해요.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AWS나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 이에 해당될 거예요. 즉, 아이템 메타데이터의 온체인화는 블록체인에 아이템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런데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데이터를 온체인화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만 온체인에 기록하게 됩니다. 류기혁이라는 사람이 3607번 아이템을 소유했다라는 정보는 온체인에 3607번 아이템에 대한 속성들은 기존 서버에 저장되게 돼요. 이 서버는 탈중앙화 저장소라고 불리우는 곳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아마존과 같은 중앙화된 서비스에 저장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되게 돼요. 블록체인에 올라간 강화 코드, 즉 스마트 컨트랙트에 강화 요청을 하면 오픈체인의 데이터를 조회해야 합니다. 이는 오라클 문제라고 불리우는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고요. 오라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강화 성공 여부를 다시 오프체인에 반영시켜야 하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를 조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즉, 확률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이템의 데이터가 온체인에 존재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세 번째로 자유로운 유저 간 거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P2E 게임을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게임을 하고 돈을 번다이잖아요. 지금까지 이것 이외의 가치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가치도 정말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스템이 동작하기 위해서는 유저들 간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누군가 돈을 벌려면 누군가 그 물건을 사야 하고 누군가 더 강해지고 싶어 아이템을 구매하고 싶으면 아이템을 유저에게 구매해야겠죠. 근데 아쉽게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유저가 캐시인을 하려면 거래소에서 해당 암호화폐를 구입해서 출금을 해야 하는 큰 미션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중앙화된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해서 출금하는 것까지 클릭 37번, 입력 8번, OTP 인증 2번을 해야 돼요. 혹시 거래소를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입 절차 그리고 해당 거래소에서 지원해주는 통장도 만들어야 되죠. 또 원화 입금 후 24시간 후 출금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또 국내는 트래블룰로 인해서 처음 출금에서는 더 많은 인증을 요구하죠. 이 정도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만약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해당 코인의 출금을 지원해주지 않아서 유저는 브릿지라는 시스템을 타고 엑시 인피니티의 론인 네트워크로 넘어가야 하는데요. 여기서 유저에게는 또 새로운 절차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브릿지를 이용하여 다른 네트워크로 넘어가는 과정은 클릭 17번, 입력 4번이 필요해요. 비교적 클릭수, 입력수가 감소했지만 어떤 루트를 거쳐야 저렴한지 등 유저가 직접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가스비, 트랜잭션의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난이도는 더 높습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들어본 예시에서만 클릭 54번, 입력 12번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국내외 거래소 가입 절차까지 포함하게 된다면 투자 경험이 있는 유저가 아닌 일반 게임 유저가 경험하기에는 절대 좋은 환경이 아니겠죠. 결국 유저는 증가하지 않고 보상을 캐시아웃하려는 유저만 많아지게 되어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 있어요. 다오는 탈중앙화 자율 조직을 뜻하는데요. 기존 의사결정 체계와 다르게 코드, 즉 스마트 컨트랙트로 동작하는 조직을 의미합니다. 이를 게임에 빗대어 한번 살펴볼게요. 유저들은 특정 직업군에 대한 밸런스 패치를 게임사에 요구하게 되는데요. 단순한 자신의 직업에 대한 상향이 아니라 게임이 진행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저는 이를 명확한 근거에 기반하여 요청을 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게임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유저들은 다오 시스템을 활용하여 투표를 진행하게 되고 게임 개발사를 교체합니다. 유저들의 아이템은 이미 블록체인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물론 이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아이템이 블록체인에 기록되어서 이를 기반으로 게임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느냐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식은 정말 많은 다오의 방법 중 기본적인 하나의 예시이지만 특정 주기로 게임 코인이 생성이 되고 생성분의 M프로를 개발사에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개발사에게 개발에 대한 보상을 나누어 줍니다. 또 이런 유저들의 투표 시스템이 단순히 계정당 1회 등의 방식이 아니라 유저들 또한 게임 코인을 예치하거나 게임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는 방식으로 게임에 대한 지분을 증명하여 투표를 진행하게 돼요. 즉, 유저가 악의적인 선택을 할 경우에는 유저 또한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다오 형태의 조직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너무나도 이상적이지만 너무나도 이상적이기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요. 다오로 시작해서 커뮤니티가 직접 만들어 나간 게임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기존 MMORPG 게임들처럼 수년의 노력이 들어간 개발 코드를 모두 공개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회사 입장에서도 사실 득보다는 실이 많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탈중앙화 자율 조직은 성립될 수 없을 거예요. 또 IP는 어떨까요? 이것 또한 애초에 저작권을 푸는 것으로 기획되고 생성된 프로젝트가 아니라면 사실상 모두 저작권을 해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기존의 계약들도 존재할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오로 개발사를 바꾸거나 하는 일은 신규 게임은 가능할지언정 기존 게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전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현재 블록체인 가치를 완벽히 추구하면서 만들어진 기존 게임들은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블록체인 게임의 이상은 실현시킬 수 없을 거예요. 사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현재 그저 코인을 벌어가는 게임, UX를 개선시켜주기 위해 개인 키 자체를 회사가 관리하는 기존 산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게임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직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산업이 성숙해질 때까지 혹은 누군가 솔루션을 내놓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까요? 저는 이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블록체인의 이상들을 현실에 합리화하지 않고 그 합의점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게임 아이템의 공유입니다. 저는 게임 아이템 공유를 말하며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저가 직접 개인키를 관리하고 가스비를 내야 하는 등 UX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작권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트랜잭션에 서명하는 행위를 굳이 유저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템을 발행한다, 아이템을 강화한다 등의 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해당 규칙이 공개되어 있는가, 해당 규칙이 공정하게 작동하는가이지 누가 트랜잭션에 서명했다가 UX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자꾸 어떤 액션을 할 때마다 팝업창이 나타나면서 강화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게임의 집중도가 떨어지게 될 테니까요. 누가 서명을 해도 되느냐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간단히 리스트업 해보면 첫 번째로는 표준에 위배되는 코드를 작성하는가일 것 같아요.
ERC20, ERC71처럼 이더리움 혹은 다른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 지정한 표준 코드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그곳에는 코인을 전송하는 함수를 제작자 마음대로 호출하여 잔액을 바꾸거나 하는 기능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유저가 서명을 해야 하는 구조이겠죠. 반면 무언가 이벤트 로그를 남긴다던가 이미 유저에게 권한 위임을 받은 자산을 이동한다거나 하는 것은 블록체인의 기록만 되면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서명을 해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표준을 기반으로 측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관리자가 서명을 해도 문제 없는 신뢰 구조를 만든다면 인게임에서 팝업 창이 떠서 유저의 플레이 경험을 해칠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저작권 문제인데요. 아까 저의 오리 NFT를 기반으로 새로운 게임에서 NFT를 발행한다면 저작권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문제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행해서 준다에서 비롯되는데 그럼 반대로 새로운 아이템을 주지 않고 기존의 아이템을 게임에서 재해석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A게임, B게임 각각 NFT를 발행하지 않고 해당 유저가 NFT 소유자인지 확인하고 인게임에서 이를 재해석한 아이템을 분배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NFT의 소유자가 바뀌게 되면 자연스레 A게임, B게임에서 해당 아이템을 이용할 수 있는 유저도 바뀌겠죠. 사실 이 방식은 PFP NFT에서 게임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새로운 NFT가 아니고 실제 소유주를 확인하여 플레이가 가능하기에 저작권 이슈도 해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데이터의 투명성입니다. 저는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은 사실상 메타데이터를 가리키는 URL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온체인에서 강화 성공 여부가 확인되어도 변경할 데이터는 오프체인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템 강화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결국 적용한 확률이 정당하게 그리고 제대로 동작했느냐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메타데이터가 어디에 존재하든 이 아이템 강화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느냐만 기록하면 되지 않을까요? 즉, 이 아이템이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의문을 갖게 되었을 때 트랜잭션을 확인하여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동작 과정을 살펴보면 블록체인에서 강화 컨트랙트를 동작시키고 성공 실패 여부로 메타데이터를 오프체인에서 수정시키는 방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유저들은 해당 강화 확률의 정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오프체인의 기록이 블록체인 기록보다 빠르다면 이는 조작된 것이고 트랜잭션 로그대로 강화가 적용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조작된 것일 테니까요. 물론 이 방법은 완벽하게 사고를 예방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사고가 난 것 정도는 확실히 증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로운 유저 간 거래가 있었죠. 이 문제는 무언가 해결책이 있다기보다 이 경험을 어느 시점에서 할 것인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캐시인을 할 때보다 캐시아웃을 할 때가 조금 더 복잡한 UX를 참아낼 수 있는 시점일 것 같아요. 결국 현재 많은 블록체인 게임에서처럼 진입부터 특정 NFT를 구입해야 하거나 가스비를 지불해야 하는 등의 불편한 UX가 있다면 기존 블록체인 게임을 즐기는 유저가 아닌 일반 게임 유저는 블록체인 게임에 진입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래소가 직접 해당 코인의 메인넷으로 출금을 지원하는 블록체인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소가 출금 지원을 하지 않는 블록체인이라면 유저가 이겨내야 할 브릿지라는 허들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탈중앙화 자율 조직입니다. 사실 아까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이렇게까지 동작하는 것이 다오의 사전적 정의이긴 하지만 다오가 서비스 제공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소통인 것 같아요. 기존 회사처럼 투자자, 이용자가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이용자이면서도 토큰 홀더, 즉 투자자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더욱 양질의 의견들을 받을 수도 있고 더 좋은 방향으로 합의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용자가 토큰의 홀더가 될 수 있게 토큰 이코노미를 조금 잘 짜야겠지만요. 해당 스크린샷은 스냅샷 ORG라는 토큰의 홀더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인데요. 실제로 6천여 개의 프로젝트들이 각각의 구성원들과 소통을 하고 함께 방향을 정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로 회사를 변경하거나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으로는 결론입니다.
오늘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저희가 블록체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가치는 대표적으로 4가지 정도였어요. 모든 이상들을 한 번에 실현시킬 수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기존 시스템보다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는 개선이 된 모습일 것 같아요. 모든 패러다임의 전환이 그러하듯 마법처럼 한 번에 혁신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자 많은 블록체인 종사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웹 2.0에서 웹 3.0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웹 3.0, 즉 차세대 서비스에 핏하게 만든 신규 서비스들은 단 한 번의 혁신으로 차세대 서비스로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면 기존 서비스들은 차세대 서비스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 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운이 좋아서 한 번에 차세대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지만 몇 번이고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전 기존 게임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이 차세대 서비스로 나아가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꼭 블록체인을 써야 합니다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치를 추구하다 보면 결국 그것을 가장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블록체인일 것입니다. Welcome to the New Internet이라는 2016년 한 발표에서 사용된 문구인데요. 블록체인이란 악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할 수 없게 만드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서비스에서 블록체인 도입은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기존에 취하고 있던 이익을 버려야 할 수도 있고 기존에는 불필요했던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차세대 서비스가 되기 위해 많은 개선이 필요하듯 게임들이 블록체인을 도입하고 신뢰가 필요 없는 온라인 세상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제가 이 씬에서 어떤 것들을 개선하고 노력했는지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